나와 함께하는 독서의 날, 동남아 급식청 당신이 내뱉는 무서운 차별적 발언들, 과연 당신은 차별주의자가 아닌가요? 독서의 날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책 선량한 차별주의자 중 제1부 소개와 활동을 담당하게 된 2학년 8반 김희서, 한성원입니다. 한성원입니다. 저희 1부 책 제목을 누가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기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읽어주시겠죠? 혹시 읽어주실 분이 계신가요? 네, 박진석 학생 읽어주세요. 이거 그냥 이거 읽으면 되나요? 선량한 네, 차별주의자의 탄생?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탄생.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룰 1부의 제목은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탄생입니다. 1부는 총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1장과 2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는 2장을 각 장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을 살펴보며 활동을 진행하려 합니다. 책의 처음을 여는 제1장은 서는 곳이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입니다. 잠시 이 말의 뜻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가 듣기에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누군가는 수긍합니다. 누군가가 보기엔 세상이 소수자에게 너무나도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는데 누군가의 눈에는 세상이 정말 평등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자의 관점에서는 평등을 이루려는 시도들이 정작 후자의 눈에는 역차별로 보이는 이유겠죠.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조금은 이해하실까요? 우리는 어디에 서서 어떤 풍경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서 있는 땅은 기울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평평할까요? 우리는 아직 차별을 부정할 때가 아니라 더 발견해야 할 때라는 것을 인식하며 책의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먼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차별에 관해 소개해야 할 대사 한 구절을 가져왔어요. 혹시 영화 부당거래를 보셨나요? 오랜 시간 명대사로 꼽히는 부당거래 속 대사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성원 씨, 혹시 부당거래 속 명대사가 뭔지 아시나요? 그게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상대방 기분 맞춰주다 보면 우리가 일을 못한다고. 맞나요? 네, 맞아요. 와, 확실히 진짜 배우이긴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실제 영화 속 장면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에이, 김 기자, 참. 왜 매번 우리만 이렇게 나쁜 사람 만들어? 어? 자꾸 그러니까 우리 검찰 쪽 이미지가 그렇게 안 좋아지지? 아니, 무슨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야 잡아놓지. 아니, 그래, 내가 요번에 태경 김 회장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광수대 최철기 그 양반이 오바를 무지하게 했더만. 그 양반 원래 캐릭터가 그런가? 나야 잘 모르지. 응. 그래요. 그리고 그날 오실 거지? 우리 만나서 자세한 얘기 합시다. 예? 광수대 최철기 그 양반 보충 자료 좀 넘어왔어요? 예. 최철기 반장 관련 자료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경찰 쪽에서 이 최철기 내사를 지금 막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사는 왜요? 그것 좀 알아봐줘요. 근데 이 내사에 관련해서는 경찰 쪽에서 그러니까 좀 싫어하는, 불쾌해하는 심리가 좀 있어요. 아이, 불쾌할 게 뭐 있어요. 그래도 관계라는 게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불쾌해야 한다? 그래요. 경찰이 불쾌하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네.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우리 공수장관 정말 대단하시네. 아니, 내가 대한민국 이렇게 검사가 정말 경찰을 아주 불쾌하게 할 뻔했어.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구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경찰들이 불쾌할 수 있으니까 일도 하지 마! 경찰들이 불쾌한 일들 하지 마. 경찰한테 허락 받고 이래, 이씨! 내 얘기 똑바로 들어!
허위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상대방 기분 맞춰주다 보면 우리가 일 못한다고. 알았어요? 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그냥 제가 등장인물을 말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완득이에서는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장애인, 직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차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완득이의 아버지는 저소득층 그리고 직업이 나이트에서 춤을 추는 댄서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습니다. 그리고 완득이 또한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완득이의 삼촌이라고 하는 민구 삼촌도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 댄서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습니다. 이들 과연 한 부분의 차별이 없어진다고 하여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를 킴벌리 크렌쇼는 교차성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차별은 1차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면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크렌쇼는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로 표현하였습니다. 교통사고가 교차로에서 일어날 경우 사고는 오직 한 방향에서 온 차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 때로는 모든 방향에서 오는 차로 인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차별도 한 곳의 이유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자린 바나지와 앤서니 그린월드는 성별, 나이, 직업, 종교, 성적 지향, 출신 국가 이하 6개의 범주로 차별을 구분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범주들 중에 책에서 나오는 가장 흔한 범주들 중 6개를 고른 것인데요. 이를 다중적 지위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사람은 수많은 다중적 지위의 복합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저희는 최근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8년 500여 명의 예멘 난민이 내전을 피해 제주도에 입국했습니다. 난민 수용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남성은 48%가 찬성한 반면 여성은 27%에 불과한 사람만이 난민 수용을 찬성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왜 발생한 것일까요? 혹시 발표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안 보여. 없지. 그러면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멘 난민을 아까 제시하였던 범주로 나누어 볼까요? 알 수 있는 것은 예멘 난민의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것, 그리고 무직, 그다음에 종교는 무슬림, 그리고 출신 국가가 예멘인이라는 것입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유가 단순히 예멘인이기 때문일까요? 여론조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자이기 때문에 성범죄의 가능성이 높다. 무슬림은 테러리스트다. 난민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온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남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가 일어난다. 무슬림이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여기 고정관념이 심리에 살짝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 제가 심리창특의 회장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소파라든지 해서 혹시 그 회장분이 계시면 고정관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안 한다고? 뭐 말하면 되나요? 예. 고정관념은 뭐 쉽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뭐 이것은 무조건 이것일 것이다라고 어떻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막 간호사는 무조건 여자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떤 사물에 대해서 단정을 지어버리고 생각을 하는 것 그런 것이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회장이네요.
고정관념은 일종의 착각이지만 영향은 꽤 강력합니다. 고정관념이 마음속에 새겨지면 일종의 버그처럼 정보 처리를 교란시켜 고정관념에 맞는 사실에만 집중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정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반증 사례가 있어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멘 난민에서도 고정관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500명 중 45명은 여성이었음에도 전원이 남성이었다는 편견에 사로잡혔고 또 그 남성은 성범죄를 저지르기 쉽다는 편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이란 이유만으로 살인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표출되었습니다. 난민 인정 제도를 폐지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당시 최고 기록인 71만 4,875명을 기록하였고 고정관념이 사실이 아님을 드러내는 기사를 내더라도 사람들은 바뀌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은 이젠 국민들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만드네, 애 둘 키우는 일반 시민일 뿐 혐오자가 아닙니다 등의 말들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보기에 차별주의자인가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자신을 차별주의자라고 생각하나요? 저희는 이 대답을 책의 제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어쩌면 우리 모두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채 차별을 무의식적으로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차별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젠 고정관념에서 나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진 않을까요? 이렇게 1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2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부 를 맡은 김가영, 손은재입니다. 목차는 이렇고 안녕하세요. 저는 4장, 5장 발표를 맡은 김가영입니다. 4장에서는 비하성 유머, 우월성 이론 등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최근 모 고등학교의 졸업사진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나요? 혹시 손은재 씨도 알고 계시나요? 네, 저도 세모치리의 인스타에서 확인했습니다. 네, 그 졸업사진의 컨셉이 즐겁게 장례식을 치르는 아프리카 가나 사람들의 모습을 패러디한 것이었는데요. 흑인 분장을 하여 흑인을 유머 소재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는 논란이 해결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예전에는 흑인 분장을 개그 소재로 사용했었지만 이만큼의 비판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러한 비하성 유머를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어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은재 씨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다른 사람을 비하하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게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약함, 불행, 부족함을 볼 때 즐거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월성 이론에서 웃음은 그들에 대한 일종의 조롱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토머스 홉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더 낫다고 여겨질 때 자존심이 높아지며 기분이 좋아 웃음이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비하성 유머가 재미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자신이 비하 대상보다 우월해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자신이 비하의 대상이 되면 웃기지 않겠죠? 그 다음으로 돌프 질만과 조인 켄터는 상급자, 하급자 관계에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실험을 하였는데 자신이 동일시하는 집단을 우월하게 느끼게 하는 농담, 자신이 동일시하지 않는 집단을 깎아내리는 농담을 즐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머스 포드와 동료들은 비하성 유머가 편견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비하성 유머가 차별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는 규범을 느슨하게 하여 편견을 쉽게 드러내며 차별을 용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편견-규범 이론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예고편을 보셨다면
아실 수 있듯이 홍보 영상에서도 나왔던 혐오 표현입니다. 동영상을 보신 분들 중 혐오 표현이 어떤 게 기억이 나시나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을 다 봤어요. 혐오 표현은 약자들을 향한 언어 유희로 대표되는데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시로 똥남아, 급식충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나요? 그렇군요. 손은재 씨는 어떠세요? 저는 사용하지는 않지만 어.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는 집단적 편견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는 누군가를 부를 수 있는 권력을 호명 권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을 바보 같은 단어로 낮춰 부르는 경우처럼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을 아무렇지 않게 비하하고 유머 소재로 사용한다는 거죠. 비하성 유머는 취약 집단만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던지 낮던지 다양한 사람을 향하고 똑같은 비하성 유머라도 영향은 모든 집단마다 다 다르며 취약 집단의 경우 잠재된 차별을 표출시키는 효과가 크고 차별이 조성되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수자 집단은 낙인이 부착된 단어를 그들 스스로 전유해버리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호명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버리는 전략입니다. 예시로 성소수자를 퀴어라고 부르고 장애인을 불구라고 칭하는 예시가 있는데 여기서 성소수자의 경우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퀴어는 귀개함이라는 뜻으로 원래 성소수자를 조롱하는 용어였지만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이 단어를 전유하면서 귀개함이 특별하고 독창적인 것이며 다양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게 자랑스러운 특징이 된다고 선언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지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게 비하성 유머를 할 때 비하를 당하는 사람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게 비하성 유머를 할 때는 말하는 사람이 그 순간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카타르시스의 효과가 더 큽니다. 아까 손은지 씨가 말했던 정답과 일치하죠. 이제 상호 비하에서 제가 예시로 여자는 김치녀, 남자는 한남충이라고 적어놓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단어들의 의미를 아시나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려드리자면 여기서 김치녀란 사치를 부리며 남성에게 피해를 끼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보여야 하는 바른 행동에서 어긋나 있다는 평가를 포함하고 조신하고 검소한 모습만을 보여야 한다는 억압적 역할 규범이 부여된 언어입니다. 한남충이란 여성이 남성에게 특정한 역할 규범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나도 당신을 조롱할 수 있다는 호명 권력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둘 다 잘못이라는 양비론에서 접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고 사이가 평등의 방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제 5장인데요. 제 5장은 드라마 미생에서 나왔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절 선물의 차별으로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드라마 미생을 보셨나요? 손은재 씨는 보셨나요? 저는 안 봤는데요. 그렇군요. 저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은 사소하지만 막상 당하면 서운하죠. 차별이 공정하다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타당한 이유로 배분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차별하는 것이 더 옳고 도덕적이라는 이유에서 공정하다고 말합니다. 능력주의, 여기서 능력주의라는 말은 누구나 능력 있고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정의란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룬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노력에 따라 달리 대하는 것이 공정함이자 정의라고 여기고 노력하지 않고 능력 없는 집단은 불이익을 받아도 정당하다고 설명합니다. 능력주의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이 같아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무엇이 정의로운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생활과 윤리 과목을 듣는 친구들이라면 존 롤스의 무죄의 장막, 즉 무죄의 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을 설정하면 도리어 누군가를 불리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것을 즉 간접 차별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예시로
평가 제도와 수준별 학급 편성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둘 중 수준별 학급 편성, 즉 우열관 제도에 대한 영상을 잠시 보고 가시겠습니다. Memories fade now into a blur of words, sights and sounds. Memories fade now. Image of strain and the disfigured, the faceless silhouettes. Like memory track. Your past without a cross. Like memory track. Your records without a match. Memories fade into a blur of words now. The thought of your mind, memory track. Your past without a cross. 네,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 있으셨나요? 이 차별은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채팅으로 하시면 제가 읽을게요. 손으로 치면 안 보여서. 채팅을 보내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당황하지 않고. 그 공개 채팅으로. 아니, 그게 되는데? 안 돼요?
안 되면 마이크 끄고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공개 채팅. 이거 쓰는데. 그러면은 채팅 말고 그냥 말로 할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한 명, 발표 한 명? 손 들어주세요, 지금. 없어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2부의 6장, 7장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6장 쫓겨나는 사람들에서는 인종분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964년 미국의 남부 애틀랜타주의 한 모텔 주인이 흑인 손님을 받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회에서 인종, 종교 등의 이유로 손님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민권법이 통과되었고 모텔의 주인이자 변호사인 롤스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권법이 통과된 지 불과 2시간 남짓 지나 직접 민권법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롤스터는 국가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이며 원하지 않는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명해져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고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롤스턴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민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이렇듯 인종분리가 자연스러웠습니다. 1870년대에는 인종분리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짐 크로법이 만들어졌었는데 공중시설에서 흑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점차 일자리까지 분리하였습니다. 1896년 플래시 대 퍼거슨 판결은 이러한 분리 정책이 유색인종을 열등하게 여기는 정책이 아니며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이 있다고 해도 입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인종 분리 정책과 백인 우월주의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으로 악명 높습니다. 인종 분리의 이유에 종교가 포함되기도 하는데 혹시 이 화면에 있는 글을 실감나게 읽어주실 학생이 있으신가요? 박진석 학생 손 든 건가요? 네, 그럼 한번 읽어주세요. 전능하신 하느님이 인종을 백인, 흑인, 황인, 말레이인, 홍인으로 창조하였고 서로 다른 대륙에 살게 하였다. 그의 섭리를 방해하지 않고서는 그런 결혼의 이유가 없다. 그가 인종을 구분했다는 사실이 인종을 혼합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감사합니다. 이렇듯 1959년 미국의 판사는 백인과 유색인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옹호하며 화면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인종이 다른 것은 하느님의 섭리이니 서로 분리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기에 하물며 결혼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러빙 대 버지니아 사건에서 흑인 여성과 백인 남성 부부는 결혼했다는 이유로 1년 징역과 25년 동안 버지니아주에 돌아오지 않는 조건으로 2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7장 내 눈에는 안 보였으면 좋겠어에서는 소수자가 스스로 소수자임을 밝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혹시 이 깃발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나요? 많이 본 적은 없지만 성소수자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요? 맞아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 등의 존엄과 성소수자 운동을 상징하는 깃발인데요. 2018년 9월 인천에서 처음 열린 퀴어 문화축제에 반대하는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방해가 목적인 모임으로 퀴어 문화축제의 일시와 장소가 결정되면 같은 날 같은 시간 바로 건너편에서 반대 집회를 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학교에 벚꽃 날 갑자기 어느 방해 집단이 와서 의도적으로 심지어 폭력적으로 방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화나고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퀴어 문화축제는 방해하는 사람보다도 여는 사람에게 비난이 향합니다. 오히려 꼭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축제를 해야 하느냐고 되묻습니다. 이 질문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고라라는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의 아고라는 서구 최초의 공공공간,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공간입니다.
아고라 되게 중요할 것 같지 않나요? 아, 너무 중요해 보여서 필기를 해야겠어요. 저 이거 별표 100개 치고. 그러나 입장 자격은 성인 남성뿐이었다고 해요. 그럼 여성, 아동, 노인은 배제되는 건가요? 그렇죠. 불평등한 자의 존재를 조건으로 한 평등의 장소. 굉장한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고라에서의 정치적 평등에는 사적 영역에서의 엄격한 위계와 지배라는 전제가 필요하였기에 가장이 아고라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사적 영역인 가정은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평등이란 아고라에 모든 사람이 입장할 수 있을 때에야 실현이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아고라에 입장할 자격이 있으며 누가 사적 영역에 남도록 요구될까요? 사실 공공의 공간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태어나지 못하도록 했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했거나 쫓아냈거나 극단적으로는 죽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남아서 헌무사상이 극심한 시절에 임신 중절 수술로 사라진 여아들이나 나치가 추방하거나 죽인 유대인들이 그 예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격리를 통해 보이지 않게 한 경우입니다. 한국은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도시 환경 정화 사업을 했는데 거리에 있던 소위 구랑인 16,125명을 강제 이주시켜 수용했습니다. 마지막은 소수자가 스스로 숨어있기로 결정한 경우입니다. 복합적인 혈통을 가진 사람들 중 일부는 겉모습에 따라 그냥 백인인 척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낙인을 피하기 위해 사회가 정상권을 주류라고 여기는 정체성으로 보이는 전략을 취하는 것을 어빈 고품 없는 패싱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성소수자는 패싱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소수자임을 밝히는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에게 왜 굳이 밝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질문은 왜 사적 특성을 공적 영역에서 드러내느냐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적 특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 됩니다. 이성애자라는 사적 특성을 받아들이고 양성애자나 동성애자 등의 사적 특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인데 이를 드러내고 있는 자 소수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아고라의 입장할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전제로 소수자는 사적 영역에 남아있어야 하며 공공의 장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있으라는 요구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으로 소수자들이 퀴어 문화 축제를 진행하는 이유와 커밍아웃하는 이유 등이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보이는 존재로서 평등한 세계에 입장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2부는 여기까지이고 이어서 3부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파트 3 차별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 발표할 송은영, 유나입니다. 은영 씨, 저희 발표는 총 몇 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죠? 네, 저희 발표는 대략 5개의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주제는 질서라는 것입니다. 연아 씨, 이 사진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거 촛불집회 아닌가요? 이거 당연히 알죠. 엄청 핫했었잖아요. 네, 바로 2016년에 진행되었던 촛불 집회 사진입니다. 이 시위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진행하기 위한 촛불 집회였고 수시간 동안 서울 한복판에 있는 사방의 도로를 막고 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정체를 유발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위는 이렇게 피해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 평가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낀다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움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뿌듯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이 시위는 2018년 장애인 권리 시위로 2018년 2월 오전 10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위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 시위가 있기 약 8개월 전인 2017년 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신길역 계단 옆에 설치된 장애인 리프트를 타려다가 계단 아래로 추락하여 결국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한 것이죠. 이 때문에 6개 정거장을 가는데 평소보다 5배인 1시간 40분이 걸리는 등 지하철 운행 지연이 유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위는 촛불 시위와 같이 사람들의 불편함을 유발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평가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삿대질, 욕설, 비난의 눈초리와 함께 부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개인의 기본적 권리가 공공질서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이고 다수가 동의하는 공공질서를 위해 소수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시위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고 사람들의 불편함을 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다수가 참여한 시위와 소수가 참여한 시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의 소수자가 비장애인이고 다수가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장애인 권리 시위가 지금과 같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다음 주제는 법이 부당할 수 있다는 의심입니다. 시민이라면 법과 질서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나치의 반유대인 정책,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 대한민국의 긴급조치와 같이 인권을 침해하고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연아 씨, 혹시 아파르테이트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생소할 것 같아서 준비해봤는데요. 아파르테이트는 아프리칸스어로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과 제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탠리 밀그램은 사람들이 법과 제도에 얼마나 복종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는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 중 교사로, 학습자는 미리 섭외된 배우이고 교사의 반응을 지켜보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단어 암기를 틀리게 할 때마다 교사에게 15V에서 450V까지 점점 강도 높은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제시했습니다. 이때 300V 이상부터는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공지했는데요. 교사는 학습자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최 측은 처음에 교사 역할의 실험자들이 실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교사 역할의 실험 참가자들은 주최자들의 지시에 따라 망설임 없이 전기 충격을 가했고 이는 40명 중 26명으로 전체 참가자 중 65% 이상의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이 중 경우에 따라 실험 중단을 요청한 경우도 있지만 주최자가 강하게 지시하자 그냥 따랐다고 합니다.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서까지 권위법에 복종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동성 결혼을 인정하면 가정, 사회, 국가가 무너진다며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이 주장이 생기게 된 계기가 우리나라에 있는 동성 결혼 금지법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이미 25개 이상의 국가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했고 최초로 동성 결혼을 인정한 네덜란드는 무너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동성 결혼이 인정되는 다른 나라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에 하나로 건재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은영 씨 발표를 되게 잘해주셨는데요. 앞에서 은영 씨가 언급한 동성 결혼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혹시 성소수자요? 아, 네, 맞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동성 결혼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흔히 성소수자라고 일컫는데요.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성소수자는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무성애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며 성적인 부분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고용 차별이나 유로 접근권, 그리고 사회보장권 등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성소수자에 대해 차이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차이에 대한 요구는 보편성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고 써놨는데요. 보편성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중립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집단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중립적인 접근은 일부 집단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제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이리스 메리언 영은 차이의 정치는 중립성으로 은폐된 배제와 억압의 기제에 도전하기 위해 차이를 강조했다고 하였는데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뒤에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시면 흑인은 백인과 다르지 않다. 이 문장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문장,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말들을 인종의 분리를 강화하는 배타적인 구호라며 비판합니다. 이 구호를 비판하면서 나온 말이 바로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흑인이 경험한 차별이 드러나지 않게 억누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흑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흑인에 대한 차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말에는 보편성이 강하게 들어있고 이 보편성이 때로는 차별을 은폐하는 억압의 기제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모순적인 내용이 또 발생하는데요. 차이를 강조하는 접근은 기존의 분리된 체제와 낙인을 심화시키거나 또 유지시킬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은영 씨 이걸 뭐라고 할까요? 혹시 차이의 딜레마인가요? 어떻게 아시죠? 맞습니다. 이것을 차이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보편성이 되게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보편성을 비판해서 차이를 강조하라고 해서 차이를 강조했는데 차이도 부정적인 점이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 차이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당연히 있겠죠? 우선 다르다라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르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고정된 특정 집단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예를 가져왔습니다. 다문화라는 말을 저희 많이 쓰죠. 이 다문화라는 말은 원래 모든 사람이 다양한 문화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도 다문화 가정이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 저희를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지 않죠. 이 다문화는 문화적 소수자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한국 사회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낙인과 억압의 기제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차이란 주류 집단인 한국인의 기점으로 삼아서 다르다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저희를 정상으로 보고 이 정상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떨어진다고 보며 저희를 굉장히 우월하다고 느끼는 그런 입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 차이를 재정의해야 하는데요. 아이리스 영은 말합니다. 주류 집단의 입장을 보편성이라고 보면서 비주류만 다르다고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관계적으로 이해해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결국 제가 앞에 했던 말과 같죠. 저희를 우월하다고 보면서 다문화 가정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낮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이를 재정의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성이 다르듯 남성이 다르다. 또 장애인이 다르듯 비장애인이 다르다. 이렇게 상대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장애인이라고 해서 내가 더 뛰어나, 장애인은 정말 나빠, 이렇게 나쁘다, 좀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애인은 장애인이고 비장애인은 비장애인이다 이렇게 다르게 보는 것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이는 본질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한번 교육에 적용시켜 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교육 안에 있는 차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등장한 차별이 교육에 적용되는 사례 중 다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연아가 말했듯이 다문화란 한 사회 안에 있는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가 혼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정의만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각 가정마다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의 가정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는 혼혈 가정만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구분짓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인터뷰에서 한 아이가 다문화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차별을 느껴 상처를 받은 듯한 모습을 드러낸 경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육 분야에서 나타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문화 가정을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결혼 가정 아이들이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를 불편하게 여긴 사람들이 국제 결혼 가정 아이들이라고 불러주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차이를 재정의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문화가 다른 것을 상대적으로 이해하듯이 우리와 국제 결혼 가정 아이들의 차이를 상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넓은 범위에서 얘기해보면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차별적 단어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